그냥 주부였을 텐데 공부도 안 하고 그때는. 근데 일기장 한 켠에 나는 나중에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될 거라고 써놓은 거를 교수가 되고 나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뭔가 말을 하거나 써놓는 것이 정말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강연을 할 내용은 마음의 건강을 위한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제가 15년 정도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사실 요즘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외부 강의 내지는 강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청중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너무 교수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음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고 계속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많이 경험해 봤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 경험을 좀 많이 공유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와서 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제 선생님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와보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많이.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지금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딱 들어왔는데 놀랬어요. 사실 여기 바깥에서 여기 안쪽을 봤을 때도 여기서 강연을 할 수가 있나? 네. 펜션 같기도 하고 어디 숲에 온 것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여기서 강연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들어보니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 느낌이 너무 자연 안에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또 저한테 여기 연구원님께서 앉아서 강의를 해도 된다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 저한테는 처음이긴 한데 이 새로움이, 그리고 오늘 제가 첫 만남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하고의 이 자리가 설레이면서도 살짝 저한테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긴장감이 저한테는 좀 좋은 흥분이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옵니다. 강연을 하다 보면 제가 좀 우리 톱니바퀴가 처음에 구를 때 이게 좀 속도가 더디잖아요. 하다 보면 제가 조금 더 익숙해져서 편안함이 오는 거를 아마 저를 관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이거 제가 슬라이도라고 하는 그 QR코드를 가지고 소통하는 강의가 될 줄 알고 요거를 좀 넣어봤어요. 사실 여기 하이퍼링크를 담아놨었는데요. 강연을 시작하는데 앞서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으시면 사실 실시간으로 이거를 슬라이드로 보면 이제 키워드, 형용사로 제가 보려고 했거든요. 혹시 떠오르는 감정이 있으시면 뭐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명사여도 좋고 형용사도 좋습니다. 뿌듯함이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또 지금 떠오르는 감정? 아니면 지금 느껴지는 감정? 아니면 네? 아늑함? 네, 여기 너무 아늑하고 좋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기대감? 좋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감, 강의에 대한 기대감. 네, 또 있으신가요? 설레임. 설레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에 대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좀 뿌듯함, 기대감, 설레임, 이런 아늑함,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정을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강연의 서두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 인스타의 일부를 좀 캡처해서 넣었어요.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대학 교수 사표를 냈습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제가 책을 하나 내고 싶었어요. 아직 쓰지는 못했는데요. 낼 겁니다. 저는 책을 쓸 거예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었어요. 교수라는 직업은 제가 아까 15년을 했다고 했는데요. 한 3곳 정도 학교를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있었던 학교에서 1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 9월에 23년도 9월에 사표를 로또 맞은 것 마냥 탁 던지면 좋겠지만 겸손하게 제출을 하고요. 학교를 나왔습니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사실 나오면 65세가 돼서 제가 퇴직을 하면
연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게 선생님들의 좋은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기도 한데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어떤 다짐과 같은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65세가 돼서 퇴직을 하면 물론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안정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65세가 돼서 제가 퇴직을 하면 정말 연금만 받으면서 노인이 된 나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기 없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9월이죠. 이제 다음 달 10월 6일이 되면 제 법인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얼마나 헤매고 있겠어요. 네, 얼마나.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순진해 보이지 않나요? 순진해 보이는 이 제가 사회에 이런 새로운 것들을 초년생으로서 경험하기에는 좀 많이 시행착오들도 있지만 설레임, 아까 말씀해 주신 설레임이 저한테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고요. 아까 앞에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저는, 마인드 앤 바디 브릿지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브릿지라는 거죠. 코리아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포부가 있습니다. 코리아를 넣은 건 저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마음과 몸에 관련된 건강을 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사업의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신경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심리학 박사 안에서도 좀 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대한 어떤 연구, 마음과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신경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뇌와 인지, 그 다음에 이런 우리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고 보통은 뇌손상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거나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심리학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 좀 가까이 하기 좀 그래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하면 꿰뚫어 볼까 봐. 근데 제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강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더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려면 뭔가의 어떤 진단 도구,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제가 공부를 했고요.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마이크하고 이 뒤에다가 마이크하고 핀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올해 24년도 2월에 방송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MBC 그것도 네, 공중파 방송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정말 리얼합니다. 대본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연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희경 씨하고 미주 씨 봤는데 대본 없이 하시더라고요. 짜여진 각본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사실 오늘 와서 이 마이크를 아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사실 그 방송에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떨리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아마 이게 설레임의 떨림인가 어떤 떨림인가는 조금 더 강의가 진행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철학자다. 철학을 전공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런 학문적인 깊이를 갖고 있어야지만 철학자가 아니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고 써내려가는 철학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내가 깊이 인지한다라고 하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림보 거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제가 24살에 했어요. 일찍 했는데 공부를 좀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공부하던 거를 자퇴를 해야 됐고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그래서 나머지를 좀 어렵게 공부를 마치긴 했는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신앙 안에서 봉사자가 전문 봉사자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신앙 안에서의 봉사자도 좋지만 대학에 새로 가서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것도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예쁘다고 하실 거다. 그래서 31살에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들하고 야간도 아니고 주간에 학교를 새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나이를 망각하고 살았죠. 31살이라는 결혼하고 아이가 5살, 6살 됐을 무렵에 아줌마라는 어떤 그런 저희 타이틀을 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정말 20살 아이들처럼 똑같이 그 눈높이로 철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저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좋아는 했지만 뭔가에 저가 중간에 이렇게 좀 놓아버렸어요. 공부라는 거를. 결혼을 하고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에 새로 갈 때 어떤 게 가장 떨렸을까요? 동생들이 나랑 안 놀아줄까 봐. 왕따 당할까봐, 동생들이 나하고 말 한마디 안 해줄까봐, 아줌마 학생이라고.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되게 무던히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동생들한테 이 왕언니, 왕누나라고 하는 제가 나 이거 몰라 알려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말도 없이 도서관 가서 매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적을 높게 받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의 맛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쉼없이 졸업하자마자 석사를 하고 박사를 연이어서 했어요. 1년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요. 근데 제가 사실은 뜻하지도 않게 교수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교수를 목표로 했으면 어쩌면 이 사회적인 어떤 시각에 따른 대학을 새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서울에 어떤 대학을 가겠다고 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이쪽이었고 마침 그래도 대전에서 가장 가깝고 괜찮은 대학에 또 정말 존경스러운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뒤늦게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뜻하지도 않는 저한테 교수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언어의 힘, 말의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24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죠. 아들을 26에 낳았고요. 2년 있다가 집에서 주부로만 지냈던 시간이 딱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포대기라고 하죠. 아이를 등에 업거나 앞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집에서 집 엄청 깔끔하게 해놓고 살림만 했을 때인데 뭔가 제 인생에 앞으로의 어떤 목표 이런 게 아주 흐리게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일기를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일기장 한 켠에 제가 그냥 주부였을 때인데 공부도 안 하고 그때는 나는 나중에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될 거라고 써놓은 거를 교수가 되고 나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노트를. 깜짝 놀라서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를 써놨었어? 내가 내가 박사가 된다고 써놨었어? 제가 26살에는 석사가 뭔지 박사가 뭔지 구분도 못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써놓지 않은 교수라는 길도 저한테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바램, 내가 다짐했던 이런 것들을 뭔가 말을 하거나 써놓는 것이 정말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몸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됐죠. 한지 6년 만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 그만뒀다라고 아까 사표를 냈다고 했고 지금 사회초년생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이 참 여기 오신 선생님들 이제 연령대가 좀 다양하시긴 한데 제 맘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저는 공황장애를 아주 심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한 2016년부터 해서 3년, 4년 정도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했어요. 부정맥 진단도 나왔었고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고요.
기절을 해가지고 또 119에 실려서 어디 또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뜻하지도 않은 공황장애가 생겼으니 제가 사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공황장애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만나요. 이런 아까 마인드 앤 바디 브릿지를 제가 거기서 모래놀이 심리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보면 청소년, 성인, 공황을 경험하고 공부를 제대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 지금의 어떤 상태를 너무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황장애가 저한테 와서, 근데 전 그렇게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저한테 온 고객이라고 할게요. 고객분들에게 제가 공황장애는 선물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는 내 마음을 모니터링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겁니다. 제가 방송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아마 놀면 뭐하니 면접관 이런 키워드로 찾으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넣은 거는 여기에 이제 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윤정혜라고 면접관 나오죠. 방송 끝나고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릴 때 빼놓았던 게 있는데 제가 교수를 했고요. 지금은 몸 전문가로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하거나 실제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전문 면접관으로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대학에 있을 때도 공무원 면접이라든가 기업 면접을 했었고요. 또 계속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방송에서 또 출연 제안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 이 발표된 통계 자료인데 이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로 면접관 양성을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 전문 면접관이 뽑은 채용 트렌드 했었는데 뜬금없이 왜 이게 나오냐. 이 1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업에서 자기 직무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그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직무 역량에 대해서 1위였는데 지금 최근에 24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이게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직문화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1위로 나왔어요. 면접관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문화 적합성이라는 거 안에는 그거 들어갑니다. 책임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 코워크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인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책임감도 있고요. 협력도 훨씬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비단 우리가 어떤 채용과 관련된 젊은 청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거기서 조사를 한 거긴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컬처핏이라고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40년 공부를 하고 지금은 고려대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조벽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성도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공부 못하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이런 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용에서만 인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버드대에서 이런 것들, 하버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학 그 처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뭐뭐 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그 인재로 뽑는다는 거죠. 하버드는 이런 사람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혼자서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서 거기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감사일기를 일부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아까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잖아요. 공황장애 있었을 때
너무 죽을 것 같고 제가 힘드니까 죽을 고비가 있었죠. 학교에서 교수라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맡았던 과목이 정신의학, 심리학,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 뭐 심리평가 이런 과목들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로 아프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그 얘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수업을 하다가 심장이 뛰면 어떡하지? 수업을 하다가 내가 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그런 불안감 외에도 학생들 앞에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건강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라고 수업은 하지만 정작 그거를 담당하는 교수인 저는 아파서 새벽 사이에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기절해서 계단에서 구르는 일도 너무 있었고 죽을 뻔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게 왔냐면 깊은 우울증이 왔어요. 학교를 휴직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이 우울증이라는 거 경험을 안 해보셨기를 바라지만 사실 많이 우리가 누구나 가볍게든 아니면 좀 중증의 우울증이든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요즘. 이 우울증이라는 건 곧 자살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살 충동 내지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늘 불안하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나의 존재가 계속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번 정도 자의적인 입원입니다. 자발적 입원이, 자의 입원이라고 해요. 전문적인 말로는.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면 오늘 입원했다가 저녁 때 퇴원을 해도 되고요. 오늘 입원했다가 내일 퇴원을 해도 돼요. 근데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신병원에 간 거잖아요, 제가. 근데 살아야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경험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경험이다.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책은 딱 3권만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담당 주치 선생님한테 책 검사를 맡아야 돼요. 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볼펜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 검정색 수성 사인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볼펜 위험한 거죠. 자해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거울도 없습니다. 거울도 플라스틱 거울, 뿌옇게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그런 게 욕실에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름을 호명하면 줄 쭉 서가지고 약을 손에 주고 먹고 혀를 보여줘야 돼요. 먹었나 안 먹었나. 굉장히 그런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힘드시죠? 지금 이런 상황 힘드시죠? 그런데 사회로부터 윤정혜님을 보호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어떤 위안, 안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 2번 정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와서 이거 3번은 갈 거 아니다. 3번이니까 갈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뭘 했냐면 감사일기를 100일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캡처를 해서 제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20년도 2월에 시작했던 감사일기 10개를 쓴 거고요. 이거 쓰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내적인 힘이 없었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짧죠, 문장들이. 그런데 22년도 7월 보면 문장들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거는 내용이 풍부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제가 저를 성찰하는 그런 힘이 많이 깊이가 있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도 저한테는 100일에 그 100번의 감사일기를 쓰고 선물을 하나 또 받았죠, 제가. 책을 쓰자. 작가가 되자.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실 때 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신경과학 관련된 책들은 제가 공동저서로 해서 같이 썼던 적이 있지, 전공책이죠. 근데 사실 교수가 학교에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전공 도서를 쓸 수는 있지만 작가가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의외로. 물론 뭐 책을 많이 내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공 분야에 좀 많이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죠. 그런데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제가 아픈 공황장애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 그 제목이 공황장애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되게 솔직한 성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솔직한 교수인 윤정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그걸 감추고 있다는 게 제가 공황장애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공황장애 책을 쓰면서 그 안에다 엄청 제가 아팠던 내용을 리얼하게 쓴 거예요. 아침에 소주 2병을 사서 제가 갖고 있던 약을 2주분의 약을 다 갖고 수북히 쌓아놓은 그런 내용도 거기 있어요. 소주를 못 마시는데 소주를 2병을, 그것도 빨간색 뚜껑은 더 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샀더니 이미 취해가지고 약을 먹을 수가 없는 뭐 이런 것도 거기 다 있어요. 그런 힘든 과정들을 제가 겪은 거를 썼어요. 어찌 보면 작가라고는 하지만 제 어떤 공황장애로 제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팠던 거를 고백했던 일기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공황장애가 나았습니다. 책을 다 마치고 작가가 되고 나서요. 근데 또 하나, 공황은 사실 완치는 없어요. 근데 나았다는 건 제가 단약을 했다는 거예요. 약을 그때 이후로 안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공황이 또 오죠. 지금도 와요. 가끔. 근데 저희 공황은 좀 극심하게 왔습니다. 극심히.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제 연구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자갈이 진짜 유머나게 동그란 자갈이 심장을 굴러다니는 거예요. 심장을 굴러다니고 휘집고 다녀요. 그 큰 게.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기도를 타고. 목 여기 와서 탁 막아요. 그 큰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이 꼴깍꼴깍 안 쉬어지면서 팔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마비가 오면. 까딱까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 불러서 119 부를 틈도 없이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들, 가족들이 엄청 놀라는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책을 쓰고 그 증상이 많이 경미해지기도 했지만 지금도 뭔가 여기서 뭐가 조금만 신호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왔니? 너 공황 조금 왔구나 나한테? 그래 반갑다 공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가볍게. 그리고 호흡을 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명상, 여기 오신 분들 명상과도 굉장히 많이 명상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명상을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게 명상 수련을 해야 명상이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저는 호흡을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았고 저한테 오는 고객분들한테 청소년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성인이 됐든 호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따가 Q&A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호흡하는 방법들을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았던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강연에 오셨을까 좀 사실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지만 인간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한 존재로서 더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공통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한 존재, 중요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 내용 아실 것 같아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태어난 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출생했던 그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수명 있잖아요. 그거랑 내가 생각하는 나 건강하게 살 거야 라는 이 실제로 살아가는 이 질적인 수명하고 차이 갭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외국은 1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 갭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우리나라는요 9년에서 10년 거의 10배예요.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병원 신세를 더 많이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래 살아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 하시잖아요. 왜 불안하세요? 노후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 간병보험 들어야 되는데 나 나중에 아프면 자식한테 내가 폐 안 끼치려고 돈 벌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중년층 이렇게 또 젊은 층도 계시지만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또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또 내 역할이 있잖아요. 중간에 딱 끼어서 우리가. 나는 뭘로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불안감은 결코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 갭이 있다는 건 9년에서 10년이라는 건 실제로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굉장히 낮은 채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이슈죠,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은 삶을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외국은 어때요?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만큼 살다가 짧은 시간 안에 내 생이 다 하는 거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신경심리학을 전공했다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마음. 막 가슴 아파, 마음 아파 하면 우리 여기를 두들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근데 마음 아프다고 여기 두들기는 분들은 없죠. 다양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서 나를 많이 흔들어 놓기도 하고 많이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좀 무질서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있는데요. 아무런 감각적인 것들이 나한테 없다면 그런 마음을 느낄 필요도 없겠죠. 이 공간에 대한 감각도 저한테 전해지고요. 아까 찌지지직 여기 소음 같은 거 들렸는데 깜짝 좀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듯한 어떡하지? 계속 저렇게 소음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잠깐 올라왔었어요. 순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감각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그 감각에 따라서 달라진 마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한 결과들로 판단, 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행동하게 되겠죠. 저는 지금 언어라고 하는 걸로 행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가끔씩 손으로 제스처도 하고 있고요. 저도 또한 눈맞춤을 하거나 끄떡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나름 열심히 제가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해서, 뇌를 공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죠. 그런데 또 전공을 했잖아요. 학생들하고 교육적인 어떤 과정들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도 해봤단 말이죠. 제가 뇌졸중 환자 한 거의 200명 가까이 평가를 했어요. 한 사람 앞에 3시간씩. 네, 1년 반. 1대1로요. 사람의 어떤 뇌의 기능, 인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 평가로만 보일 수 없죠. 행동에서도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을 전문가로서 보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행동은 곧 마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윤정혜라고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신경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뇌와 행동, 마음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행동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 처음에 오셔서 먼저 일찍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얼마나 많이 관찰하셨겠어요. 오늘 강사인가 본데? 얼굴 표정? 잠깐 대화 나누는 거?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관찰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지금은 또 시간이 얼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제 행동을 자세하게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나의 경험에 따라서 나름 또 판단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저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내가 상처받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저런 사람 내가 겪어봤는데 별로야 별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확증편향, 심리학적인 용어로. 내가 경험한 요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저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는 보편적인 걸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우린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물론 관상은 통계라고 하지만 관상뇌일종의 그런 거고요. 또 목소리 아니면 뭐 필체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행동을 보시죠, 지금. 아이의 행동이 어떤가요? 삐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불만이 있었는 것 같으세요? 엄마가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줘서.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동이? 아이한테? 응? 설득. 그래, 좀 이렇게 해봐라. 아이는요? 엄마의 설득에 넘어가고 있나요? 아주 단호합니다. 애기 꼬마지만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잘 펼치고 있는 듯 해요. 엄마는 열심히 설득을 하고요. 우리 이렇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을 가지고. 네. 이 어떠세요? 이 모습은? 어떤 상황 같으세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대충은 직감을 하셨죠? 남자가 여자한테 어때요? 반했어요. 호감을 느끼고 있어요. 뒤돌아보잖아요, 지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심리, 마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려면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극이 어디로 들어와요? 나의 뇌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의 이상형이다. 저 여자 참 괜찮은데? 매력 있는데?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아보는 행동을 하죠. 만약에 이 여자분이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뭐야, 저 나이에 양쪽 머리를 저렇게 올려서 묶고. 그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돌아볼 필요가 없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되고 행동하는 이런 관계, 이게 그냥 우리 심리학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다 사진을 안 넣었는데 이 여자가 저 남자한테 지나갈 때 행동을 하나 했어요. 이전에. 안 넣었어요, 여기다. 윙크를 했어요. 윙크를.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거 연구된 결과인데요. 이쪽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이쪽은 그 강도와 빈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좋아하는 분 없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강연이나 강의를 할 때 물어봅니다. 스트레스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적당한 스트레스. 네. 적당한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의 정도. 그쵸?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운전 처음 배울 때 스트레스 얼마나 높아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그거 유효 스트레스라고 해요.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렇게 와서 처음 이 공간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한테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겠죠. 유효 스트레스예요. 결혼은 어떤가요? 유효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괴롭힘이라든가 아까 왕따, 따돌림, 폭력, 나한테 소중한 사람의 먼저 이 생을 끝내고 떠나버린 이별,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런 것들은. 근데 스트레스와 이 우리가 활동하는 수행관의 관계를 본 건데요. 뭘 말씀드리냐면 스트레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리가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프상에 보면 연구된 결과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옵티멀, 최적의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강도라든가 빈도라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연구 결과로.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더 자주, 더 강하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수행, 퍼포먼스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번아웃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뇌 MRI 촬영한 결과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여기 앞에 전두엽이 있고요. 뒤쪽에 뒤통수 엽이 있습니다. 시각이잖아요. 뒤통수 탁 때리면 우리 별 보이는 것처럼. 인간에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기능, 중요한 뇌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전두엽입니다.
여기거든요. 전두엽.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한 상태의 뇌입니다. 여긴 스트레스 가득 받은 힘든 그런 뇌예요. 차이를 보면 전두엽의 상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강도가 높아지다 보면 어때요? 뇌의 이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부분이죠.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연관이 되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세요? 화가 나죠? 맞아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슬프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 중요한 분이 떠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화가 나는 감정이 아니라 슬프죠. 황망하죠.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들어보셨겠지만 변연계라고 하는 뇌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아미그달라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쯤입니다. 우리 기억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를 감정, 부정적 감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변연계 안에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뇌는 한 부위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커넥션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감정적으로 이 공간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을 편안하고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강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분이 손을 들면서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강사님 말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제가 뭐 초조해지겠죠, 갑자기. 이런 스트레스, 제 뇌에서 이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사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제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식적인 것도 있고 또 오늘 이 공간에서 선생님들하고 첫 만남에서 나오는 저의 즉흥적인 판단도 있을 거예요. 목소리 톤이라든가 저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전혀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새롭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곳하고 다르게.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 강의를 할 땐 또 다를 거잖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땐 또 다를 거고요. 그렇듯이. 근데 그럼 제가 판단 내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전전두엽에서 하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괜찮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졌어요.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도체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그동안에 또 제가 알고 있던 해마에서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전두엽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저한테.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쪽 앞 이마엽이라고 하는 곳으로. 근데 이 스트레스의 강도라든가 빈도가 많아지다 보면 이 편도체가 자꾸 활성화되면서 이 커넥션이 끊겨버려요. 전두엽으로 연결을 안 줘요. 그럼 뭐만 강해져요? 편도체의 기능만 강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힘든 내가 그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을 때는 어때요? 여기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감정만 고양되어 있는 상태로 멈춰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화를 부른다는 거는 뇌과학 안에서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편도체와 뭐가 같이 있다 그랬죠? 해마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해마가 손상을 입을까요? 당연히요.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스트레스. 여자들은 참 수다라고 하는 이게 대화가 많은데도 다행히 그게 있으니까 우리 또 탈출구가 되는 거긴 한데요. 많이 풀어내셔야 돼요. 혼자 꾹 참고 사는 거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손상시켜요? 편도체와 해마를 계속 손상시켜서 치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한 같은 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남편, 자식. 특히 우리나라가
장점도 참 많은 나라지만 유교적인 게 강하잖아요. 자기 감정을 내세우면 뭐라 그래요? 좀 수준 낮은 사람. 자기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격식 없는 사람.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서 나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는. 뇌세포가 한번 손상이 돼서 우리 꿀밥 때리면 안 돼. 내 뇌세포 손상돼. 그렇지 않아도 매일 수천 개씩 없어진다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뇌세포는 매일 소멸이 됩니다. 없어지지만 걱정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재생이 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해마예요. 해마. 히포캠퍼스라고 해마 부위는 기억 담당하는 이 부위는 좀 이게 세포가 빠져나가서 헐겁게 공간이 비어 있다가도 다시 그 기능을 잘 회복을 시키면 빼곡하게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스트레스 없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 정신 건강입니다. 외줄타기죠. 고개사예요. 조현병 들어보셨죠? 정신분열이라고 하다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갖는 거라고 해서 조현병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현이 줄을 얘기하는 현이에요. 근데 그게 꼭 정신분열, 조현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만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거 늘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아슬아슬한데 나 이러다가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데 나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줄타기에서 떨어질 것처럼 내 정신 부여잡고 사는 게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위기를 느낄 때가 있죠. 예전에 고시원, 몇 평 되지도 않는 한두 평 고시원에 앉아서 10년씩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을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 자극 없이 하루 종일 책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적절하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야 되고 적절하게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내 마음, 내 정신, 내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 자극에만, 다 단절하고 한 가지 자극에만 있다 보면 이 뇌 안에서는 이상한 신호들을 만들게 되죠. 그게 망상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들리고, 환청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고 흉기로, 어떤 사람이 내 귀에다가 저 사람을 찔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없는 자극이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정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요. 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이 막 들어요. 근데 20살 학생들이 어떤 학생, 맨 앞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안 들어요. 20살 한참 진짜 건장한 나이인데, 그래서 너 왜? 어디가?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이래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대부분은 손을 듭니다. 건강하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조금 줄어들어요. 이렇게 눈치 봐요. 옆에 친구들. 드나 안 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을 얘기할 때인데 요즘에는 WHO에서 영적 건강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인성 조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이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은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근데 저는 아까 마인드 앤 바디 브릿지라고 하는 법인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과 몸은 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행동 강조했잖아요. 행동은 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우리 안색이라고도 하죠.
얼굴 생긴 이목구비만이 아니라 말하는 목소리, 눈빛, 얼굴에서 만들어내는 수만 가지 이 표정들, 말투, 어휘, 그 사람의 행동 여러 가지를 보면 대략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게 돼요. 재밌는 제 관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지나다니는 분들 이렇게 봐요. 백화점에를 갔는데 80대 할머니들이 낮에 오셔서 혼자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다 노인분들이세요. 그런데 입꼬리가 다 어떠신 줄 알아요? 백화점에 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병원도 아닌데, 그쵸? 입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혼자 오셔서. 근데 제가 지금 사업 장소가 대전역 앞에 있어요. 1분 거리예요. 저 보고 싶으면 대전역에 오셔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1분 안에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역 앞이다 보니까 여기 울산역은 그렇지 않던데 대전역 앞은 오래된 구도심이고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노숙자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으시고요. 좀 허름해 보이는 노인분들이 다니세요, 혼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좀 특이한 관찰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가면서 들었어요. 제가 옆에 지나가다 우연히. 오랜만에 손을 잡으니까 좋구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되게 쑥스러운 듯 이래요. 그래요? 이래요. 쑥스러워하면서. 근데 그분 똑같은 노인인데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시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외롭지 않게 내 옆에 동행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같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행복인 거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다 연구된 결과입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QOL이 있습니다. 삶의 질.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이 좋다는 거예요. 기능. 제가 강의를 하려면 만약에 대전에서 여기 차를 운전해서 왔다고 하면 운전 잘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역할은 또 어떤가요? 선생님들 한번 나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몇 가지 역할을 맡고 계세요? 많죠? 이모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너무 많죠. 삶의 질이 높으려면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삶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요. 역할. 그 다음에 적응 능력. 저 지금 잘 적응했죠? 네. 네. 인정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건 제가 나 괜찮았네. 강의 오늘 실수 그렇게 크게 안 했네. 처음 이 자리에 왔는데 울산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 강연을 했는데 괜찮았네. 제 삶의 질을 낮추진 않겠죠.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장 교수님이 내면 소통하면서도 이전에 회복 탄력성 책도 내셨는데 어떤 충격과 어떤 힘든 경험들을 했더라도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기능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힘. 건강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야 삶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건강도 사실 제가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했지만 저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몸은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은. 그런데 그 몸이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몸의 기능은 달라집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어도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다 보면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 공황이나 우울이나 아니면 불안장애, 다른 여러 가지 등등 PTSD, 몸 망가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그냥 하나인데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우선으로 뭘 보세요? 마음? 네. 저는 마음 전문가라고 여기 있지만 저는 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강의 시간이 거의 됐다고 하셔서, 네.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 이거 제가 사업 시작한 지 지금 1년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엊그제 저한테 아이덴티티를 찾았어요. 저는 자기인식 성장가가 될 겁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더 성장가로서 제가 도약하고자 하는 제 목적이 있어요. 제가 자기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면 와서 하기가 힘들겠죠. 강의를 하기가 힘들겠죠.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기인식. 내가 지금 어떠세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으세요? 보이세요? 거울이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있으세요? 내 표정이 어떤지, 나의 자세는 어떤지, 내 몸가짐은 어떤지, 우리 많이 놓치고 삽니다. 자기인식이 잘 되는 분들은요, 건강해요.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일까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 문화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고 SNS가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선택은 또 내가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몸 잘 보세요? 몸 잘 못 보잖아요. 내가 지금 다리를 꼬고 있는지, 발꿈치를 까치발로 들고 있는지, 뒤로 누워 있는지, 한쪽으로 이렇게 굽히고 있는지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초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너지거든요. 내 안에 나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대요. 독립적이래요. 열정도 있고요. 매력적이고요. 의지도 되게 좋고요. 완벽합니다. 인내심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안정적으로 보여요. 왜? 예측 가능하니까. 저한테 오는 고객들 심리적으로 아파서 의뢰를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들쑥날쑥합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요. 그런 분들은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 마무리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 보셨을 거예요. 루빈의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책에 늘 나오는 얘기예요. 루빈의 술잔입니다. 뭐가 보이시냐고 물어보면 뭐가 보이세요? 마주본 사람 옆모습. 근데 또 술잔이 보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 다툰다니까요. 그냥 다른 것 뿐인데. 이건 어떠세요? 잡스가 보이기도 하고 사과가 보이기도 하고 뭐 이거 상징적인 거니까요. 이건 또 어떠세요? 미인의 옆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마녀 할머니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거를 내가 전경으로 가지고 오고 어떤 거를 뒤 배경으로 놓느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뭐 하나의 심리 검사 도구로 이런 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고작 내가 경험한 하나의 단편적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다양한 감정들 55개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교육생들에게 이걸 나눠드렸어요. 아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했더니 다 아는데요? 그러면 사용하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했더니 적은 사람, 제일 작게 체크한 분이 3개, 55개 중에 조금 많이 한 분이 20개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보고 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외면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감정을 보면 내가 감당 못할까 봐. 거울 속에 나 항상 예뻐요? 항상 멋있어요?
다르잖아요. 아침에 봤을 때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씻고 났을 때 다르고 화장했을 때 다르고 매번 바뀌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을 때는 거울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을 본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출발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건 저 뇌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전두엽, 인간으로서 고의적인 인지기능을 잘하려면 전전두엽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은 감정에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풍성해져요, 기능이. 그리고 얘도 유연성이 있어져요, 우리 뇌가. 딱 석고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자극이 돼도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어요. 유연성이 있는 뇌가 된다는 거예요. 상호 소통하는. 감정이 항상 먼저입니다. 동물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동물이고요. 고등동물이라고 우리가 정말 난척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항상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어야 된다, 부정적이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뭐 여기는 3개의 감정을 느꼈고 여긴 2의 감정을 느꼈어요. 이걸로 더하기 빼기 할 건 아니지만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는 저 초록색의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연구된 결과입니다. 네.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마무리하는데요. 외국 과학저널지에 나온 연구예요. 성인 175명 대상으로 해서 감사일기 쓴 사람들을 분석한 거예요. 긍정적인 감사일기를 쓴 분들. 봤더니 긍정적 일기를 많이 30일 동안 쓴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평균 수준 이상으로 좋았고 체질량 지수가 일단 좋았대요. 그리고 항염증 지수는 낮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 상태가 건강하게 나왔고 성격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감정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타인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를 정말 내가 바라는 나의 가치 있잖아요. 나의 신념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인 거 찾아가는 척도가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출발이 감정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강연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랑 좀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 사업을 본인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를 제가 어땠겠어요? 순간 당황하면서 놀랬어요. 흠칫 놀랬어요. 이거 내가 괜히 말했나? 그랬는데 제가 혼자 중얼중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혜야, 너 지금 너 마음속에 올라오는 마음이 뭐야?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소리 내서. 그랬더니 나 불안한가 봐. 뭐가? 내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말하는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나 봐. 왜 불안한데? 내가 자신이 없나 봐. 왜 자신이 없어? 아직 시작해보지 않았고 계획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더 연구해야지.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 어떤 사업의 계획이 됐든 사람마다 똑같은 거라도 다 다른 방향이나 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올라온 뚱딴지 같은 제 감정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고 답하고를 하다 보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제가. 불안함이 없어졌죠. 이건 저의 예시를 든 거고 사실 워크숍 같은 데서는 이런 실습으로 강의를 많이 해볼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